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교과서 107쪽입니다. 인조섬유에는 천연의 원료에 약품을 처리해서 만든 재생섬유와 공업 원료를 합성해서 만든 합성섬유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재생섬유의 일반적인 특징과 재생섬유에 속하는 두 가지 섬유, 레이온과 아세테이트에 대해 배우고 마지막으로 합성섬유의 일반적인 특징까지 배웠죠. 오늘은 합성섬유에 해당하는 섬유들에 대해 배워볼게요. 합성섬유 중 우리는 이렇게 네 가지 섬유에 대해 배울 건데요. 이 중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은 합성섬유 중 가장 널리 쓰이는 섬유로 이 세 가지 섬유를 묶어서 3대 합성섬유라고 부릅니다. 하나씩 볼 텐데요. 먼저 폴리에스테르부터 보겠습니다. 폴리에스테르는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엄청 많이 사용하는 의복의 재료인데요. 그게 뭔지 한번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제 앞에 있는 이 옷들 과연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바로 페트병으로 만들었습니다. 페트병으로 실을 만들어서 옷으로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확대경으로 진짜 페트병으로 만든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점을 잡아서 보고 있는데 보통 옷이라고 생각하면은 실이 촘촘하게 엮여져 가지고 부드럽게 보여야 되는데 여기는 수세미 같아요. 제 옷을 한번 볼까요? 실제 면으로 되는 옷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기계로 딱 옷을 만든 느낌이 나요. 실로 탁탁탁 간격을 맞춰서 촘촘하게. 우와, 저 페트병 실로 만든 거 안 까칠해요? 네, 진짜 부드러워요. 이게 엄청 미세하게 실로 만들어서 미국에서는 5분마다 약 200만 병의 페트병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을 이용해서 이런 낭비를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페트병으로 실을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플라스틱을 얇게 만들어서 얇게 갈아서 압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믹서기로 한번 갈아 보겠습니다. 반으로 잘라서 넣어 볼게요. 진짜 크레이지에스는 기발한 것 진짜, 같아요. 진짜. 플라스틱을 믹서기에 갈 생각을 하다니. 이게 너무 커서 잘 안 갈리는 것 같아 보이는데 피디님, 이거 갈면 될 줄 알았는데 이거 안 되네요. 다른 방법 없을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페트병으로 줄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 줄을 엮어서 바구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트병을 열에 달굴 겁니다. 열에 달구게 되면은 페트병이 팽창하겠죠? 그때 양 끝을 잘라내고 팽팽해진 부분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릅니다. 그러면은 길게 이렇게 줄이 만들어지겠죠? 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제가 그 페트병을 이렇게 길게 잘랐습니다. 마치 줄처럼 길게 잘랐습니다. 자, 여기 바구니 틀이 있는데 이것도 페트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페트병을 틀로 기둥으로 만들어 두고 플라스틱들을 연결해서 바구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폴리에스터라고 부릅니다. 폴리에스터? 이건 선생님 되게 유명한 섬유 아니에요? 네, 폴리에스터? 맞아요. 이제 보통 페트 하면은 페트병이 너무 익숙해서 이제 페트병의 소재가 아닌가 생각하시는데 페트는 사실 섬유에서 시작됐습니다. 가장 최초에 인기 많았던 합성 섬유가 나일론이잖아요. 나일론. 예, 이 나일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연구 끝에 만들어진 게 바로 폴리에스터거든요. 근데 이 폴리에스터 섬유의 원료가 페트입니다. 페트. 네, 그래서 원래는 섬유로 만들어졌고 1973년 정도부터 돼서야 이제 플라스틱병에 페트가 이용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두면은 환경을 파괴하고 썩지 않는데 실로 만들어서 옷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용되니까 굉장히 이제 바람직한 거죠. 사실은 이 내용이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플라스틱으로 옷을 만든다. 그런데 그렇게 전하면 애들이 그냥 만드나 보다 신기하다 이러고 말지 이렇게 시도한 실험은 처음 봤어요. 네, 폴리에스테르는 가장 많이 널리 사용되는 의복의 재료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여러분이 실제로도 가장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폴리에스테르는 지난 시간에 배운 합성 섬유의 일반적이고도 공통적인 특징에서처럼 강도가 셉니다. 또한 탄성도 좋아서 구김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때 줌으로 여러분의 옷에 달린 라벨을 직접 보고 의복 재료를 확인했을 때 폴리에스테르 100도 있었지만 뭐랑 같이 있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혹시 무슨 섬유랑 같이 많이 쓰였었는지 기억하나요? 네, 면섬유였죠. 면섬유는 흡습성이 좋아서 위생적인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많이 쓰이는 섬유였지만 구김이 잘 생긴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한 폴리에스테르는 탄성이 좋아서 구김이 잘 생기지는 않지만 흡습성이 나빠서 정전기가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 두 섬유의 단점을 서로 보완하기 위해서 이 두 재료를 같이 섞어 쓰기도 합니다. 이걸 혼방이라고 합니다. 혼방의 혼이 섞을 혼자이거든요. 우리 놀이동산에서 사 먹는 소프트 아이스크림도 바닐라 맛, 초코 맛 있고 그걸 섞은 혼합 맛이 있잖아요. 그때의 혼자가 이 혼자입니다. 여기 천연섬유와 혼방 등이라는 게 이 상황입니다. 또한 산, 알칼리, 햇빛에 강해서 빨래할 때 세제나 아니면 햇빛에 건조할 때 등 큰 신경을 쓸 게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폴리에스테르는 열 가소성이 좋습니다. 열 가소성이라는 단어 이전에 나왔었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하나요? 네, 아세테이트에서 배웠죠. 열 가소성이란 열에 의해서 형태가 고정되는 성질이었습니다. 이렇게 열고정한 의복은 세탁 후에도 다림질이 거의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죠. 이런 의류들을 빨아서 바로 입을 수 있다 라는 의미로 워시 앤드 웨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섬유는 나일론입니다. 나일론은 스타킹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탄성이 좋고 질기며 마찰에 강해서 스타킹이나 스키복과 같은 것에도 쓰이지만 낙하산과 같은 산업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하지만 열과 햇빛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투습성이 좋지 않아서 착용 시 불쾌감을 주기도 합니다. 투습성이란 습기가 투과되는 성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투습성이 높은 옷은 땀과 같은 습기가 투과하여 배출되므로 쾌적한 느낌을 주지만 나일론의 경우에는 투습성이 좋지 않아서 착용 시 불쾌감을 주기도 합니다. 나일론에 관한 영상도 한번 보고 갈게요. 나일론의 탄생은 사실 장난기 섞인 실험에서 시작됐다고 하죠. 듀폰사의 연구원이었던 윌리스 캐러더스는 유기화학 반응으로 폴리에스터, 폴리아미드 같은 고분자를 합성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누가 가장 긴 실을 만들 수 있는가 내기를 하다가 폴리에스터 덩어리를 유리막대에 붙여 잡아당기자 길고 가는 실이 뽑아져 나온 것을 보게 됐죠. 헤로더스는 폴리아미드에서도 실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의 생각은 적중했죠. 폴리아미드에서 뽑아져 나온 실이 섬유의 역사를 바꾼 나일론이 됐던 거죠. 내구성 강한 나일론은 텐트나 등산 배낭 등 아웃도어 용품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죠. 다른 가공제와의 반응성이 뛰어나 폴리우레탄이나 실리콘으로 코팅하는 후가공을 더해 외부 환경에 적합한 기능성 원단이 된다는 것도 나일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나일론과 같은 합성 섬유가 과거엔 감촉이나 땀을 흡수하는 성질 등이 천연 섬유에 뒤떨어진다고 여겨졌었잖아요. 그것도 다 옛날 얘기예요. 최근에는 천연 섬유를 능가하는 감촉과 기능성을 겸비한 합성 섬유가 개발되고 있다고 해요. 합성 섬유는 손질이 쉽고 오랫동안 보존하기도 좋죠. 또 미생물이나 곤충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잖아요. 맞아요. 이러한 장점들 덕분에 합성 섬유는 일상생활부터 산업까지 그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죠. 섬유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섬유에 색을 입히는 염색 또한 화학의 대표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05년 독일 화학자인 바이어는 청색을 내는 합성 연료인 인디고의 구조를 밝혀내고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해요. 인공 염료는 값이 싸고 색깔도 훨씬 다양하기 때문에 인기를 모았다고 해요. 그러자 수많은 회사가 염료에 투자하며 50년 사이 2천여 가지의 염료가 개발되었죠. 그런데 이런 염료가 처음에는 염료를 만들기 위한 실험이 아니라 말라리아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퀴닌을 합성하기 위한 실험에서 얻어졌다는 거 알아요? 당시 말라리아 치료제인 퀴닌을 대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합성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던 거군요. 영국의 유기화학자 윌리엄 퍼키는 퀴닌을 합성하는 연구를 하던 중 퀴닌이 아닌 진홍색 물질을 발견했고 이 물질을 알코올에 넣었는데 아름다운 연보라색으로 변했다고 해요. 이 보라색 물질을 염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특허를 신청했고 이것이 인류 최초의 인공 염료가 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다양한 색의 옷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세 번째 섬유는 아크릴입니다. 아크릴은 양모 대용으로 많이 쓰이는 섬유입니다. 양모하면 뭐가 떠오르죠? 네, 보온성이었죠. 이제 다가오는 겨울에 여러분이 입는 옷을 보면 양모 혹은 아크릴이 많이 보일 거예요. 양모의 탄성과 보온성은 양모의 곱슬거리는 모양 때문이라고 했었죠. 아크릴은 인공적으로 저 모양을 닮게 만들어서 양모 대용으로 쓰이는데요. 아크릴은 따뜻한 보온성뿐만 아니라 가볍고 탄성도 좋고 또 햇빛과 약품에 강하기 때문에 양모 대용으로 쉽게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보풀이 발생하기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겨울에 니트류 같은 옷을 입다 보면 이런 보풀 많이들 본 적 있죠? 이 보풀을 필링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이 보풀, 필링은 아크릴뿐만 아니라 앞에서 잠깐 이야기한 3대 합성섬유,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은 다 잘 생깁니다. 그 이유는 합성섬유의 센 강도 때문이에요. 합성섬유의 일반적인 공통 특징으로 천연섬유보다 강도가 세서 질기다고 했었던 거 기억하나요? 우리가 옷을 입다 보면 여기저기 닿다 보니 마찰이 발생합니다. 이 마찰 때문에 옷을 구성하고 있는 실의 올들이 한 가닥씩 빠져나오기도 하는데요. 올이 빠져나왔지만
강도가 세다 보니 그 빠져나온 올을 잡고 있게 되고, 그래서 빠져나온 올들이 또 마찰되어 뭉치면서 보풀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합성섬유보다 강도가 약한 천연섬유, 모 같은 섬유 같은 경우에는 마찰 때문에 올이 빠져나와도 그게 또 마찰되면서 아예 떨어져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옷 표면에 뭉친 실뭉치 같은 보풀 발생은 더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풀이 발생하는 원리는 이렇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다시 아크릴로 돌아가서 아크릴은 양모 대용인 만큼 겨울옷이나 스웨터, 담요 등에 주로 쓰입니다. 마지막 섬유는 폴리우레탄입니다. 폴리우레탄은 신축성과 탄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구성이 천연 고무보다도 좋고 탄성이 좋아서 고무 대용으로 쓰입니다. 다만 열과 햇빛에 약하기 때문에 세탁 후에 무조건 쨍쨍 내리쬐는 햇빛에 말리면 안 되겠죠. 이런 폴리우레탄은 수영복, 운동복, 그리고 보정 속옷 등에 많이 쓰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10개의 섬유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런 섬유들이 모여서 실이 되고, 실이 옷감이 되고, 옷감이 의복이 된다고 맨 첫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이렇게 섬유에서 실의 단계를 거쳐서 만든 것에는 직물과 편성물이라는 것이 있고, 실을 거치지 않고 섬유에서 직접 만드는 경우로는 펠트와 부직포가 있습니다. 먼저 직물은 옷감의 길이 방향, 세로 방향인 날실과 옷감의 가로 방향 또는 너비 방향인 C실을 직각으로 교차하여 만든 옷감입니다. 재킷이나 셔츠, 코트, 이불, 손수건 등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두 번째로 편성물은 겨울에 입는 실이 두꺼운 스웨터를 떠올리면 쉬운데요. 한 올의 실로 연속적인 고리를 만들어 엮어 만든 옷감으로 신축성과 보온성이 큽니다. 이런 편성물은 스웨터나 양말, 털모자, 목도리 등에 사용됩니다. 세 번째, 펠트는 양모섬유를 배울 때 잠깐 이야기했었는데요. 양모섬유의 추균성을 이용하여 만든 섬유입니다. 양모의 추균성이 뭐였죠? 열, 마찰, 알칼리를 주었을 때 섬유가 엉키고 줄어드는 성질이었죠. 이렇게 양모섬유에 열과 압력을 주어 만든 옷감이 펠트입니다. 이 펠트는 장난감, 모자, 장식품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마지막은 부직포입니다. 부직포도 들어본 적은 있죠. 펠트랑 조금 비슷하게도 생긴 부직포는 인조섬유를 얇게 펼쳐서 접착제나 열로 붙여서 만든 옷감으로 옷의 심감이나 일회용품 등에 사용됩니다. 자, 이렇게 옷감의 종류까지 다 배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까지 배운 의복 재료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어떻게 의복을 세탁하고 보관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